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고 경기도 버스노조도 파업을 유보하면서 우려됐던 수도권 출근길 교통 대란은 피하게 됐습니다. 부산과 대구, 광주 등에서도 협상이 타결되거나 파업이 연기되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정상 운행되고 있습니다. 호우특보가 발효된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밤사이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비는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여야가 합의한 국회의장의 검찰 수사권 폐지 중재안을 다시 논의하자고 공식적으로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일축하고 중재안 처리를 위한 입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파행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늘 재개됩니다. 여야 공방이 이어지면서 법정 시한인 오늘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조선인민혁명군 창설 90주년을 맞아 북한이 어젯밤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역대급 열병식을 개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형 ICBM 등 전략 무기가 총동원됐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북한은 오늘 관영 매체를 통해 관련 소식을 대대적으로 전할 걸로 보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만 명 후반대로 전망됩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내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시행할 방역 대책을 발표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손실보상안은 주 후반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6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네, 서울 시내버스가 노사 임금 협상이 타결되면서 오늘 첫 차부터 정상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경기도와 부산 시내버스도 정상 운행돼서 우려했던 출근길 교통 대란은 피하게 됐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네, 사회일보입니다. 네, 출근길 걱정이 많았는데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군요. 네,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마라톤 협상 끝에 합의점을 도출했습니다. 서울시는 협상 시작 10시간 반 만인 오늘 새벽 1시 30분쯤 시내버스 노사 협상이 타결됐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노사는 어제 오후 3시부터 협상을 시작했습니다만 양측의 입장차가 워낙 커서 노동당국이 조정 중단을 결정했고 협상 시한인 자정을 넘겨 추가 협상을 통해 마침내 접점을 찾았습니다. 협상의 쟁점은 임금 인상 여부였는데 노사는 임금 5% 인상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앞서 노조는 코로나19로 한 차례 임금을 동결했던 만큼 또 동결하면 사실상 삭감이라면서 8% 이상의 인상을 요구했고 차측은 거듭 동결을 주장했습니다. 대립이 팽팽했는데 노사가 한 발씩 양보하면서 마침내 이견을 좁혔습니다. 협상 타결로 우려했던 오늘 아침 서울시 내 출근길 교통대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 버스노조는 오늘 첫 차부터 정상적으로 시내버스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시도 지하철 증편과 택시 부재 해제 등 비상수송 대책을 가동하지 않고 공공기관과 기업의 출근 시간과 각급 학교의 등교 시간도 원래대로 되돌렸습니다. 네, 다른 지역에서도 버스가 정상 운행한다고요? 네, 경기도와 부산 등의 시내버스도 정상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경기도 버스노조협의회는 어제 오후 5시부터 열린 사측과의 2차 조정회의에서 조정 신청을 취하하고 파업 돌입을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와 사측이 연구 용역의 임금 현실화 등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노조는 대승적 차원에서 파업 유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노조에 소속된 경기도 시내외 버스는 모두 7천여 대로 버스 대수를 기준으로 하면 75%에 달하고 서울을 오가는 공공버스도 상당수 포함됐습니다. 모두 오늘 첫 차부터 정상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와 함께 부산 시내버스 노사도 임금 5% 인상과 정년 63세 연장을 담은 협상안을 타결하면서 버스가 오늘 정상 운행됩니다. 대구와 광주, 경남, 전북의 시내외 버스도 노사 협상이 타결되거나 연기되면서 오늘은 정상 운행합니다. 지금까지 사회일부에서 YTN 오철입니다. 네, 밤사이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비는 오전에 수도권을 시작으로 오후엔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신미림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현재 날씨 상황 어떻습니까? 네, 비구름이 계속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붉은색의 강한 비구름은 동해상으로 대부분 빠져나갔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남 해안과 제주도에만 호우특보가 남아있는데요. 지금까지 여수 거문도에 162mm,
통영에도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고요. 앞으로 제주 산간에는 120mm 이상, 경남 해안에도 최고 6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비는 서울 등 중부지방은 오전에, 그 밖의 지역은 오후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비와 함께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태풍급의 강풍이 불어들며 여전히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어젯밤 신안 가거도에는 초속 38m의 돌풍이 기록됐고요. 오늘 새벽 제주 삼각봉에도 초속 30.2m의 강한 바람이 불어들었습니다. 비가 그친 뒤 내일부터는 고온 현상도 누그러지겠고요. 금요일에는 남부지방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놓고 전국의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앞서 합의했던 중재안을 다시 논의하자고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그럴 수 없다면서 합의했던 안을 중심으로 입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내린 결론은 검수완박 재논이었습니다. 정치권의 야합이라는 비판 여론이 거센 만큼 공직자 선거범죄를 검찰의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을 향해 재논의에 나설 것을 압박했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저희는 재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민주당이 과연 그러면 그 국민들에 대해 가지고도 그렇게 압박하는 언사를 할 것인지 저는 의아합니다. 합의를 깰 순 없다며 불쾌함을 드러냈던 권성동 원내대표도 입장을 바꿨고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아 재논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추가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의장님께서는 여야 원내대표끼리 논의를 해봐라. 그리고 당신도 숙고를 하시겠다. 민주당은 합의를 파기한다면 극한 대립, 전국 파행이 불가피할 거라며 반발했습니다. 여야 합의문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국민의힘 쪽에서 합의를 부정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법무검찰의 국회 지부가 아닌가? 특히 공직자, 선거범죄를 핑계로 합의를 깨는 건 왜곡이자 날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경찰이 대부분 다 수사를 하고 있는 내용들이고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다 하고 있잖아요. 이쪽에 애곡된 그 시각은 저희가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죠. 민주당은 국회의장을 만나 합의한 강행 의지를 밝혔고 여야 원내 지도부의 물밑 조율도 결국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입장 번복으로 합의가 사실상 파기된 것으로 보고 즉각 대응에 돌입했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한 법사위 법안 소위를 소집하며 합의안 강행 처리를 위한 입법 절차를 개시한 겁니다. 청문정국 돌입과 동시에 검수완박 입법을 둘러싼 갈등까지 재점화하면서 전국은 또다시 얼어붙고 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여야가 기존에 합의했던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한 심의를 어제 모두 마무리하지 못한 채 산회했습니다. 법사위 제1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이같이 밝히고 오늘 오후 1시부터 다시 소위를 열어 심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합의안 기준으로 8개 한 가운데 절반 정도만 심의를 마쳤고 각 조항에 대해 의원들이 의견을 개진했지만 별다른 결정이나 합의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안의 여야 중재안과 관련해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양당 간 합의가 잘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서로 양보하며 합의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협치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합의안을 따르더라도 검찰이 장점을 보였던 부패 수사와 경제 수사 부분은 직접 수사권을 가질 수 있고 직접 수사권이 없는 부분도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며 오히려 검찰이 잘하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의 문제는 검찰과 경찰이 얼마나 협력해 국민을 위한 수사 효율을 높이고 공정한 수사를 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이러한 방향으로 검찰이 더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을 저지하겠다는 발언, 또 편하게 국민을 들먹이는 게 부적절하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총장 시절 조국 전 장관 수사에 대해서는 수사의 시점이나 방식이
공교로운 부분이 많다고 언급했습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기 마무리를 앞둔 문재인 대통령이 손석희 전 앵커와의 대담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검수완박 입법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굉장히 위험한 표현이라고 정면으로 비판한 겁니다. 그러면서 찬성하지 않는다거나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이 같은 표현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민 피해를 막겠다는 명분을 내세운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한민국 정의를 특정 사람들이 독점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냥 그 편하게 국민을 덜 먹이면 안 되죠. 진짜 그 국민을 이야기하려면 정말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문 대통령은 검수완박 법안 자체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검찰이 잘못할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민주적인 통제 방안을 고민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정치적으로 독립하면 할수록 말하자면 무소불위의 권력이 들리기가 쉬운데 이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방안, 이 부분을 고민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죠. 이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정권 교체를 이룬 데 대해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수사한 것을 두고 수사 시점이나 방식을 보면 공교로운 부분이 많다고 표현했습니다. 너무나 이제 공교로운 부분들이 많아서 뭔가 또 그게 어떤 목적이나 의도가 포함됐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저는 아직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잘못한 게 있어 벌을 받는 것이 맞다 하더라도 안타까운 마음이 없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이 사표를 낸 지 사흘 만에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김 총장은 여야 중재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중재안은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 시기만 잠시 늦춘 것에 불과하므로 검찰은 중재안에 동의할 수 없고 명확하게 반대합니다. 선거범죄는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가 있어 시효 임박 사건들은 경찰과 보안수사 요구를 반복하다 부실 처리될 염려가 있습니다.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수사도 검찰이 계속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최단 일정에 따라 중수청이 출범하면 1년 6개월 안에 못하게 됩니다. 갓 출범한 중수청이 70년 역사의 검찰 수사 역량을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여야가 자료 제출 문제 등으로 신경전을 벌였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첫날부터 파행을 빚었습니다. 양측의 입장차가 워낙 첨예해서 오늘 청문회 일정도 파열음을 낼 가능성이 큽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청문회 보이콧을 선언했던 민주당과 정의당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예상대로 청문회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측 간사인 강병원 의원만 잠시 참석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한덕수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해 제대로 된 검증을 할 수 없다며 일정 연기를 요구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증해야 될 수많은 사안들에 대해서 엄무하는 청문회, 허탕 청문회, 맹탕 청문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그동안 불거진 의혹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김앤장 고문 시절 받은 고액의 보수, 부인의 그림이 대기업에 판매된 경위 등을 규명하려면 자료 검증이 필요한데 한 후보자가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는 게 민주당과 정의당의 주장입니다. 특히 영업비밀, 사생활 침해를 사유로 든 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희 방에서 요구한 자료 93건 가운데 제대로 제출된 자료는 27건에 불과합니다.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뭘 말씀드리고 어떤 검증을 받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한 후보자는 영업비밀 관련 자료 제출을 자신이 강제할 수는 없다고 맞섰습니다. 김앤장에서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한 것입니까? 아마 그거는 김앤장에서 가지고 있는 서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그걸 강제할 후보자로서 그것을 강제할 방법이 있습니까? 제출을? 그거는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국민의힘도 양당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거들었습니다. 한 후보자에게 돌아가신 부모님 자료나 수십 년 전 주택 계약서까지 요청하는 등 이른바 청문회 목리를 부리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총 1,090여 건이 요청되었고 그중에 79%가 제출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이낙연 총리 때 319건 중 85%, 정세균 총리 때 250건 중 52% 제출, 김부겸 총리 때 347건 요구 중에 84% 제출한 것과 비교하면 양측의 공방이 계속되는 만큼 현재로선 인사청문회 둘째 날 일정도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특히 장관 후보자와 달리 총리 후보자 임명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양측의 물밑 교섭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다음 달 4일 열립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어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과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아파트 편법 증여와 배우자 위장 전입 의혹은 물론 검수완박 입법을 놓고 여야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출범을 보름가량 앞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원칙이 공정, 상식, 실용으로 정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코로나19 백신 개발사를 찾아서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전폭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박서경 기자입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윤석열 당선인이 연구실을 돌며 백신 개발 과정을 참관합니다. 국내 1호 코로나19 백신 개발사인 SK바이오사이언스를 격려차 방문한 겁니다. 윤 당선인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대형 공장들과 건설 현장을 많이 다녔듯 자신은 국민 먹거리가 있는 연구소를 많이 다니겠다며 특히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SK바이오를 비롯한 우리 이런 팬데믹의 백신과 이 치료제 개발하는 이런 기업에 대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국가 운영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크게 세 가지 공정, 상식, 실용으로 정했고 국가 비전은 6대 국정 목표 아래 국민께 드리는 약속 20개로 정리했습니다. 국정 목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등입니다. 미래 지향성을 강조하고 대한민국 제도약의 선결 조건인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입니다. 6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정과제는 모두 110개,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실천과제는 520개로 나뉩니다. 인수위는 이번 주 국정과제와 실천과제의 법령과 예산 등을 검토하고 조정합니다. 다음 달 3일 전체 회의에서 이를 윤 당선인에게 보고하고 안철수 위원장이 대국민 발표를 통해 국정과제를 최종 공개합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그다음에 연료를 네,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모두 75,94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제 같은 시간대 집계치인 33,000여 명보다는 42,000여 명이 많습니다. 주말 휴일에 줄었던 진단검사가 평일을 맞아 급증하면서 확진자 수도 전날에 2배 이상 늘어난 걸로 보입니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위중증과 사망 등 피해가 고령층에 집중되면서 정부는 4차 접종을 적극 권고하지만 분위기는 3차 때와는 조금 다릅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고령층 사전 예약자를 대상으로 한 4차 접종이 시작된 월요일 아침. 3차 접종을 마친 지 120일 이상 지난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대상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는 게 벌써 4번째. 하지만 중증화 위험을 크게 줄여준다는 설명에 어르신들은 또다시 팔을 걷었습니다. 코로나 전염병들이 그러는 거죠. 우리 나이 먹은 사람이 코로나 걸리면 그대로 가는 거죠. 60대 이상은 많이들 가잖아요.
위안은 되죠. 이제 이거 맞았으니까 걸리더라도 약하게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위안이 돼요. 고령층 대상 4차 당일 접종이 시작된 건 지난 14일. 24일까지 열 하루 동안 60대 이상 어르신 74만 1000여 명이 4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인구 대비 접종률 5.4% 수준입니다. 사전 예약자도 239만여 명으로 예약률 17.4%에 그쳐 앞다퉈 맞으려 했던 3차까지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거리두기도 모두 푸는 상황에서 유행하는 오미크론 변이의 맞춤형 백신도 아닌데 꼭 맞아야 하느냐는 분위기도 있고 기본 접종을 완료한 데다 확진된 적이 있어 맞을 필요가 없다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방역당국은 그러나 어르신들 대부분이 3차 접종을 마친 지 시간이 지나면서 백신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며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위험과 그 이득을 따져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 백신의 4차 접종에 있어서 60세 이상 분들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위험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은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접종을 해서 그런 위험성을 낮추기를 권고드립니다. 4차 접종의 효과에 대해선 전문가들의 의견도 갈리고 있지만 정부는 4차 접종을 먼저 시작한 외국에서 위중증과 사망을 확실히 줄였다며 특히 80대 이상은 꼭 맞을 것을 적극 권고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시행할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내일 발표합니다. 손실보상과 현금 지원금, 금융 세제 지원책 등 소상공인 지원 방안은 내일 확정해 주 후반쯤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 특위는 세부 과제로 방역 대책, 감염병 대응, 고위험 취약계층, 백신 및 먹는 치료제 대책, 손실보상을 결정했습니다. 정부가 2급으로 내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급으로 다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냐는 질문에는 전혀 논의된 바 없다며 감염병 급수 조절에 관한 코로나 특유의 입장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정도라고 답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1년 넘게 중단됐던 대형마트 내 시식도 다시 허용됐습니다. 또 향수 시향과 화장품, 견본품 사용도 재개되면서 유통업계에선 소비가 촉진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승윤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운영이 중단됐던 대형마트의 시식 행사가 오랜만에 재개됐습니다. 손님들은 마트 가는 즐거움 중에 하나가 다시 돌아왔다며 반갑다는 반응입니다. 아쉬웠죠. 아이들이랑 같이 오면 아이들도 먹어보고 그런 재미도 있었는데 없었다가 이제 애기들 데리고 오기 더 좋을 것 같아요. 오랜만에 시식 행사 재개되는데 어떠세요? 네, 좋네요. 점점 이런 시식 코너가 많이 생겼어요. 시식이 재개됐지만 취식 특별관리구역이 지정되는 등 방역 조치도 시행됐습니다. 시식, 시음행사 시설 길이는 3m 이상, 취식 중 사람 간 거리는 1m 이상 유지한 채 안전하게 시식, 시음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지금 첫날이라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그동안 시식을 안 했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드셔보시고 또 많이 또 구매를 많이 하시네요. 유통업계는 가정의 달인 5월에는 더 많은 고객 참여 행사를 활발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시즌 상품들 위주로 확대를 좀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좀 더 마스크나 그러니까 건강이나 이런 게 많이 좋아지면 다채로운 이벤트 행사 같은 것도 준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세계 백화점, 강남점을 비롯한 백화점과 헬스앤뷰티 스토어 등에선 화장품, 견본품 사용과 향수 시향도 가능해졌습니다. 업계에서는 신제품의 경우 시식과 시향 등 체험 마케팅이 매우 효과적인 만큼 앞으로 매출 신장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유통업계는 일상 회복 조치가 매장을 활기차게 만들어 매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중국 베이징시가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한 일부 구역에 대해서 제한적인 봉쇄를 시작한 가운데 봉쇄 확대를 우려한 시민들의 식료품 사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의 대형 마트와 식료품점 등에는 쌀과 채소, 생수, 돼지고기 등 식료품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식료품 가게에서는 돼지고기와 생수, 라면 등의 재고가 일시적으로 바닥이 났으며 계산대에는 하루 종일 장사진을 이루었습니다.
북한이 어제 조선인민혁명군 창설 90주년을 기념하는 열병식을 열었습니다. 신형무기 체계까지 동원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한 걸로 관측됩니다. 신준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선인민혁명군 창설일 밤 북한이 대규모 열병식을 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은 밤 9시부터 열병식 사전 행사를 진행하고 10시부터 본 행사를 개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병력 2만여 명이 동원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10년 전 김일성 생일 100주년 열병식에 동원된 병력 15,000여 명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로 추정됩니다. 또 김일성 광장과 주체탑 사이 대동강에 부교를 설치하고 축포 발사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관측됐는데 김정은 국무위원장 공식 집권 10년을 기념해 성대한 축하 분위기를 연출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집권 10년을 맞아서 김정은 위원장을 더욱 돋보이게 위해서 4월 25일 날 북한군 창거리에 맞춰 열병식을 개최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북한은 열병식에서 극초음속 미사일과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화성 17형 등 신형무기 다수를 공개하며 군사력을 과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최근 순환비행장에서 야간 비행훈련 정황이 포착된 만큼 야간 에어쇼도 선보였을 가능성도 큽니다. 조선인민혁명군 창설일에 맞춰 열병식이 열린 건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처음입니다. 김일성 주석이 만들었다는 이른바 항일 빨치산의 의미를 되새기며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듯 북한은 열병식에 앞서 하루 종일 김일성 주석의 일대기를 담은 기록 영화를 내보냈습니다. 어버이 소령님과 항일혁명 도사들 사이에 열렬한 동지적 사랑과 숭고한 의리가 뜨겁게 새겨져 빛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직접 연설대에 올라 별도의 대외 메시지를 내놓았을지도 주목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한마디 한마디 이것이 북한 주민들에게 파고들 뿐만 아니라 또 국제사회에서 핵강국 군사 지도자로서 부각시킴을 해가지고 북한의 존재감도 가시할 수 있는. 북한은 오늘 이번 열병식의 자세한 모습을 조선중앙TV와 노동신문 등 관영 매체를 통해 대대적으로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네, 벌써 수십일 동안 포위 공격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마리우폴 아조스탈 제철소에는 오늘도 인도주의 통로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지하 벙커에 피해 있는 민간인들은 살려달라고 절규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불도 없는 지하 벙커가 더욱 침울합니다. 이제 나눌 것도 별로 안 남았습니다. то у нас здесь даже выхода нет никакого отсюда. Мы даже на улицу не выходим, у нас дети 1,5 месяца уже не видели солнечного света. 비닐과 종이로 만든 기저귀를 찬 아이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간신히 살아남기는 했습니다. выходим, ни дети не выходят, никто не выходит. У нас воды осталось максимум на неделю, еды тоже. Если бы не украинские военные, в принципе, мы бы уже вообще не знали, что ели бы и что пили бы. 최후가 임박한 피난민들이 지금 기댈 곳은 서방 세계밖에 없습니다. Моя страна просто погибает, мой город разрушенный полностью. Нету ни одного места живого. Все разбомбили. окончательно. Дети, которые здесь находятся, они все время плачут, они хотят играть. 제철소에는 아조우 연대 등 우크라이나 군인 2천여 명과 민간인 1,000여 명 등이 갇혀 있습니다. 파리 한 마리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라는 푸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러시아군이 돌연 전투를 중단하고 인도주의 통로를 개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시각으로 어젯밤 8시부터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이런 합의가 애초에 없었다고 밝힌 가운데 민간인이 제철소에서 대피했다는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미국 국무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이 기차를 타고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다녀온 날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기차역 5곳을 폭격해 적어도 5명이 숨졌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철도청의 올렉산드르 카미신 대표는 현지 시각 25일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러시아군이 우리의 철도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실도 성명을 내고 적어도 5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쳤다며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고 수사관과 검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현장에 급파됐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비판 영상에 히틀러와 무솔리니, 히로히토 일왕의 사진을 나란히 올렸다가 일본 측의 거센 항의를 받고 사과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지난 1일 트위터에 러시아의 침략을 파시즘에 빗대 러시즘이라고 부르며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을 다짐하는 1분 20초짜리 선전 영상을 올렸습니다. 영상에는 1945년 나치즘과 파시즘은 패했다며 히틀러와 무솔리니와 함께 히로히토 일왕의 얼굴이 나오는 장면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일본 누리꾼들은 입헌 군주제 아래 형식적 통수권자일 뿐이던 일왕과 히틀러를 동일시했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일본 외무성까지 나서 영상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트위터에 사과문과 함께 일왕 얼굴을 제거한 수정 영상을 다시 올렸습니다. 네, 거동이 불편한 90살 요양원 입소자가 같은 병원 입소자에게 폭행을 당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데도 요양원에선 별일 아니라는 식으로 넘어가려고 했고 결국 피해자는 1년 넘게 지냈던 요양원을 나와야 했습니다. 김혜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요양원 CCTV 영상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여성 입소자들의 방에 남성 입소자가 뒷짐을 진 채 들어섭니다. 맨 끝자리에 누운 90살 A 할머니에게 다가서더니 팔을 우악스럽게 잡아채고 비틉니다. 할머니가 버둥거리며 저항하자 가슴과 얼굴을 때리고 코와 입을 짓누릅니다. 폭행과 위협은 3분 넘게 이어졌고 뒤늦게 요양원 관계자가 말리면서 사태는 일단락됐습니다. 사건 당일 요양원은 할머니 자녀들에게 치매 환자가 팔을 비틀었을 뿐 별일은 아니었다는 식으로 설명했습니다. 가족들은 피해 사실을 호소하는 노모의 전화를 받고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됐습니다. 별일 아니다. 걱정하지 말고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를 자꾸 해달라는데 신고를 한 걸로 하고 엄마를 좀 안심시키면 안 되겠느냐. 당장 여기서 죽을 것 같고요. 너무 무섭다. 옮겨달라. 곧바로 요양원을 찾아 항의했지만 또다시 돌아온 답변은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요양원이 노모를 다른 방으로 옮기는 것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자 자녀는 또 다른 피해를 우려해 요양원을 떠나야 했습니다. 저게 뭐 별거냐. 그러면 지금 폭력이 있고 그런 건 뭡니까? 폭력이 있었어? 잘 못 봤네? 이제 말을 그런 식으로 바꾼 거예요. 요양원 측은 오히려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지 이제 큰일 아니다 그래서 시비를 한단 말입니다. 받아들이고 그냥 앞으로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광고하자 주의하자고 괜찮은데 결국에 금전적을 요구한단 말입니다. 가족들이 계속 협박적인 얘기만 하면서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르면 수급자에 대해 기본적인 보호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가 일어났을 경우 지자체장이 업무 정지나 시설 지정 취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 입소자간 폭행은 또 전문 상황이거든요. 일단 영업정지라든가 일단 영업정지가 안 되면 과태료 처분다든가 이렇게 다 할 수 있죠. 할머니 가족들은 요양원 관계자들을 방임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YTN 김예린입니다.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혜가 경찰에 제출한 남편 사망 당시 영상이 사고 발생 3시간 뒤 편집된 것으로 확인돼 검찰이 조작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은혜가 경찰 수사 초기 제출한 20초짜리 사고 당시 영상을 분석한 결과 촬영 3시간 후 편집된 흔적이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이은혜가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을 잘라낸 뒤 경찰에 제출하는 등 영상 증거를 조작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은혜와 조연수를 구치소에 소환해서 조사를 진행했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살인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이은혜는 향후 재판에 대비하기 위해서 가족을 통해 국선 변호인 대신 사선 변호인 선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경북 상조경찰서 유치장 창문을 넘어 달아난 20대가 도주한 지 21시간여 만에 붙잡혔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어제 오후 4시 55분쯤 경북 칠곡군에 있는 한 원룸에 숨어있던 21살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CCTV로 A씨 동선을 추적한 끝에 은신처를 확인해 붙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폭행 혐의로 구속된 A씨는 어제 저녁 7시 10분쯤 상조경찰서 유치장에서 도주한 뒤 친구 B씨 도움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억만장자이자 테슬라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가 소셜미디어 트위터를 440억 달러, 우리 돈 55조 원가량에 인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간 25일 트위터가 자사를 머스크에게 주당 54달러 20센트, 총 440억 달러에 매각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인수 가격은 트위터의 이번 달 주가의 38%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은 겁니다. 뉴욕타임스는 세계 지도자들과 명사들, 문화계 트렌드 주도자들이 자주 찾는 영향력이 있는 소셜미디어를 인수하라는 세계 최고 부의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날이 따뜻해지면서 여름철의 불청객, 모기도 벌써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 유전자 조작 모기를 이용해서 야생의 모기 수를 줄이는 실험을 한 결과 성공적이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4에서 7mm의 몸통에 희고 검은 줄무늬가 있는 다리. 열대지방 등에 서식하는 이집트 순모기입니다. 이집트 순모기 암컷은 알을 낳기 위해 사람 피를 빨아먹는데 그 과정에서 댕기열이나 지카 등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전파합니다. Hides under vegetation. It's cryptic in terms of where the females lay their eggs, and work that FKMCD has done and work that I'm familiar with throughout southern Florida in general indicates a very high frequency of pesticide resistance in Aedes aegypti. 과학자들이 유전자 편집 기술을 이용해 모기 박멸에 나섰습니다. 모기의 알에 바늘을 찔러 넣고 연구진이 만든 유전자 조각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태어난 수컷 모기는 야생 암컷 모기와 짝짓기를 해 자손을 퍼뜨리는데 이 가운데 암컷 자손은 유충일 때 죽어버리고 사람 피를 빨지 않는 수컷 자손만 살아남는 겁니다. 연구팀은 지난해 미 플로리다주에 유전자 조작 모기 500만 마리를 풀어놓고 모기 서식지를 관찰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유충이 확연히 줄었고 채취된 유충 2만여 마리는 모두 조작된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암컷 유충은 성충이 되기 전에 모두 죽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유전자 조작 동물에 대한 세간의 우려에 대해서 이번 실험이 인간이나 생태계에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는 적다고 말했습니다. And then we start to see that that completely disappears from the environment. So this really just confirms the self-limiting nature of the genes. They're not going to persist long-term in the environment. 연구팀은 미 캘리포니아주에서도 모기 방사 실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말라리아를 퍼뜨리는 모기를 대상으로도 유전자 조작 모기를 개발하겠다며 아프리카와 중미에서 실험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실험이 모기맥의 감염병 감소로까지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하지만 모기 수를 줄이는 데는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네, 밤사이 서울에 내리던 비는 그쳤습니다. 오전에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대부분 지역에 비가 그치겠는데요. 낮에는 맑은 하늘에 기온도 크게 치솟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 28도로 지금보다 기온이 10도 이상 껑충 오르겠습니다. 비가 그친 서울과 달리 그 밖의 지역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시간당 10mm의 다소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어제 오후부터 지금까지 여수 소리도는 172mm의 많은 비가 왔고요. 통영과 제주 산간에도 15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오전까지 시간당 20mm 이상의 호우가 예상되는 부산 등 경남 해안과 제주 산간에는 호우 경보가, 그 밖에 제주도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오후까지 제주 산간에는 120mm 이상, 경남 해안과 제주도는 최고 60mm, 그 밖에 내륙에도 5에서 3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비가 일찍 그치는 중부지방은 서울 28도, 춘천 29도까지 올라 여전히 고온 현상이 이어지겠고요. 남부지방은 광주 20도, 대구 23도에 머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고온 현상이 누그러지겠고 평년 수준의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남해안과 제주도는 초속 20m 이상, 그 밖에 내륙은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박현실입니다. 국민의힘이 여야가 합의한 국회의장의 검찰 수사권 폐지 중재안을 다시 논의하자고 공식적으로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일축하고 중재안 처리를 위한 입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파행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늘 재개됩니다. 여야 공방이 이어지면서 법정 시한인 오늘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고 경기도 버스노조도 파업을 요구하면서 우려됐던 수도권 출근길 교통대란은 피하게 됐습니다. 부산과 대구, 광주 등에서도 협상이 타결되거나 파업이 연기되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정상 운행되고 있습니다. 호우특보가 발효된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밤사이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비는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가 여야가 기존에 합의했던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한 심의를 어제 모두 마무리하지 못한 채 산회했습니다. 법사위 제1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이같이 밝히고 오늘 오후 1시부터 다시 소위를 열어서 심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합의안 기준으로 8개 안 가운데 절반 정도만 심의를 마쳤고 각 조항에 대해 의원들이 의견을 개진했지만 별다른 결정이나 합의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지난주 여야 합의안을 재논의하겠다고 언급하자 크게 반발하며 이번 주 안으로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해 검찰총장을 사퇴하면서 말했던 검수완박은 부패 완판이란 발언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당선인 측이 밝혔습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취재진과 만나 검수완박 법안 통과는 부패가 완전히 판치는 사회, 부패 완판이란 당선인 생각은 총장 사퇴 당시나 지금이나 전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장 실장은 검수완박 법안은 헌법 정신을 크게 위배하는 것이라며 윤 당선인은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민 우려를 보고 잘 해결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당선인이 중재안을 두고 국민의힘 지도부와 사전 교감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여야의 애초 합의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임기 말 각계에서 나오는 사면 요구에는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백종교 기자입니다. 임기 마무리를 앞둔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 기자 간담회에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처리와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은 변함없지만 국민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이루어진 양당 사이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번에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이루어진 그 양당 간의 합의가 저는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어 검찰 반발은 이해한다며 합의안을 보면 검찰이 장점을 보여왔던 부패 수사와 경제 수사는 직접 수사권을 보유하기 때문에 검찰이 잘하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차례 반려에도 또 사표를 제출한 김호수 검찰총장 사의 수용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각계에서 이어지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에 대한 사면 요청과 관련해서도 원론적 입장만 밝혔습니다. 사법 정의와 이제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사법 정의를 마저 보완하는 그런 이제 그 차원에서만 행사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임기 중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의 인사 논란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했습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또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했던 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날인 다음 달 9일 오후 6시 청와대에서 퇴근할 계획이라며 마지막 날 밤을 청와대에서 보내지 않는 것을 신구 정권의 갈등으로 표현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시대가 막을 내리는 데 대한 소회도 밝혔는데 청와대 역사에 대한 부정적 평가 때문에 청산의 의미로 청와대 시대를 끝내는 것이라면 이는 우리 역사를 왜곡하고 성취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수완박 법안을 막겠다는 취지로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식의 표현을 쓰는 건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한 후보자의 표현 자체가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검찰에 오랫동안 몸담았던 분으로서 검경 수사권 분리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다거나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민 피해를 막겠다는 명분으로 국민을 편하게 들먹이면 안 된다며 국민 이야기를 하려면 정말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하고 대한민국의 정의를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독점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은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중재안을 사전에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중재안에 포함된 검찰의 선거, 공직자 범죄 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는 김 총장은 물론 검찰 안팎에서 한 목소리로 우려했습니다. 한동호 기자입니다. 김호수 총장이 두 번째 사표 제출 사흘 만에 기자간담회를 자청했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중재안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 시기만 늦출 뿐이라며 검찰은 명확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중재안을 반대하는 4가지 이유를 꼽았는데 방점을 찍은 건 선거 범죄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중재안대로 9월 초 공소시효가 6개월뿐인 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이 갑자기 폐지되면 지난 대선이나 올 6월 지방선거와 관련된 수사에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는 겁니다. 선거 범죄는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가 있어 시효 임박 사건들은 경찰과 보안수사 요구를 반복하다 부실 처리될 염려가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 제기된 중재안을 미리 알았느냐는 의혹에 대해선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병석 의장과 면담에서도 여야 협의 과정은 전혀 듣지도 못했다며 어떤 정당이나 대통령직 인수위 측과도 연락한 적 없다고 거리를 두었습니다. 다만 윤석열 당선인에겐 검찰에 애정이 있으니 충분히 고려하고 있을 거란 말로 향후 도움을 청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검찰 안팎에선 김 총장 우려에 동조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전국 선거사건 전담 평검사들은 집단 성명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6월 지방선거에서 발생할 수천 건의 사건이 부실하게 처리되고 수사 공백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변협도 국회의원을 위한 사실상 치외법권, 특권 계급 창설이라 비판했고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들도 입법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두 번째 제출된 김 총장 사표의 수리 여부도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총장의 사표는 지금 들어가는 대로 곧바로 청와대로 보내서 대통령님의 뜻을 여쭙고자 합니다. 고검장들은 검찰 업무에 공백이 있어서도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검찰은 다시 간극이 벌어진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총장 공백 상황까지 벌어져 일단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 지휘로 돌파구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늘 재개됩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 국회에서 한 후보자의 둘째 날 인사청문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어제 청문회는 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위원들이 한 후보자의 부실한 자료 제출을 문제 삼아 참석을 거부하며 파행을 겪은 끝에 산회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위원들은 새 정부 내각 첫 인사청문회부터 발목 잡기에 나섰다며 애초 예정대로 인사청문회를 열겠다는 입장입니다. 양측의 공방이 계속되는 만큼 청문회 둘째 날 일정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워 보이는데 법규에 따라 오늘까지는 청문회를 마쳐야 하는 만큼 여야 물밑 교섭이 어떻게 이뤄질지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 원칙과 6대 국정 목표를 선정했습니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국정 운영 원칙을 공정과 상식, 실용으로 정했다며 당선인에게 보고 확정되는 대로 별도의 발표 자리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6대 국정 목표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가 선정됐습니다. 서울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이 대통령 관저로 확정되면서 외교부 장관의 새 공관으로 기존 삼청동 청와대 비서실장 공관을 사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이전 TF팀장인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현재 삼청동에 청와대 비서실장 공관과 대통령 안가 2개가 있다며 비서실장 공관은 외교부 장관 관사로 사용하고 비서실장 공관과 붙어있는 대통령 안가는 외교 행사 목적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6일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민주당 후보로 김동연 전 부총리가 확정됐습니다.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경기도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와의 맞대결이 성사됐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4파전으로 펼쳐진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경선에서 김동연 전 부총리가 승리했습니다. 총 득표율 50.67%로 과반을 기록했습니다.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를 합산해 치른 경쟁에서 다른 후보들을 압도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조직 기반이 약할 것이란 관측을 뒤집고 결선 투표 없이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과 손을 잡았던 만큼 이른바 명심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 전 부총리는 후보로 확정된 이후 SNS에 올린 글에서 반드시 승리의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재명 상임고문의 정치적 고향이자 이번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 경기도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와의 격전을 예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충남지사 후보로는 양승조 현 지사를, 대전시장 후보로는 허태정 현 시장을 선출했습니다. 각각 국민의힘 김태흠, 이장우 후보와 본선에서 맞붙게 됐습니다. 17개 광역단체장 후보를 모두 확정한 국민의힘에 이어 민주당도 속속 대진표를 완성하면서 지방선거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네, 임금 인상 여부를 놓고 팽팽히 대립해온 서울 시내버스 노사 간 협상이 최종 타결되면서 오늘 첫 차부터 정상적으로 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버스노조는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어제 오후 3시부터 2차 조정회의와 추가 협상을 거쳐서 10시간 반 만인 오늘 새벽 1시 20분쯤 임금 5% 인상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앞서 노조는 협상이 결렬되면 오늘 첫 차부터 시내버스 운행을 전면 중단하고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었지만 이번 합의로 버스는 정상 운행합니다. 서울에 이어서 경기도와 부산 등의 시내버스도 정상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경기도 버스노조협의회는 어제 오후 5시부터 경기지역 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조정회의에서 조정 신청을 취하하고 파업 돌입을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노조는 경기도와 회사 측이 오는 9월 결과가 나오는 영구 용역의 임금 현실화 등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대승적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부산과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의 시내외 버스도 노사 협상이 타결되거나 연기되면서 정상 운행합니다. 네, 극장 상영관에 다시 팝콘이 돌아왔습니다. 마스크 외에는 방역 관련 규제가 완전히 해제된 건데요. 영화계도 일상 회복을 꿈꾸고 있지만 넘어야 할 산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극장에 고소한 팝콘 냄새가 가득합니다. 지난해 11월 한 달 동안만 허용됐던 상영관 내 팝콘과 콜라 등 음식물 섭취가 다시 허용됐습니다. 영화관에서 팝콘 먹는다는 것 자체도 하나의 즐거움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 자체가 이제 다시 풀렸다는 게 굉장히 기쁘다고 생각합니다. 때맞춰 영화계는 일주일간 역대 화제작들을 1,000원에 관람할 수 있는 행사와 팝콘 할인 등 대대적인 이벤트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달 닥터 스트레인지와 범죄도시 2 등 대작에 이어 개봉을 미뤄온 한국 영화들도 잇따라 간판을 겁니다. 다른 나라보다 회복이 느린 한국 극장가. 본궤도에 오르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일단 상영관 내 음식물 섭취에 부정적인 관객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검사를 했고요, 아침에. 그래서 확신이 있어서 그리고 오늘 영화 같은 경우에는 저는 거의 사람이 없는 시간대로 일부러 한가한 극장을 끊었거든요. 코로나 사태를 겪는 동안 3번 인상돼서 평일 낮 14,000원이 된 관람료도 부담이 됩니다. 달에 한 번 아니면 뭐 몇 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올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한국 영화계는 극장을 중심으로 투자, 제작, 배급, 상영이 한 몸처럼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고객님이 지불하신 티켓 가격은 극장이 50%, 영화계가 50% 나눠 갖는 구조를 갖게 됩니다.
영화계는 개봉을 미뤄온 한국 영화들이 100편에 이르는 상황에서 개봉과 제작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독립영화계는 위기감이 더 큽니다. 독립영화인들은 영화계가 존폐 위기에 놓인 절박한 상황이라면서 긴급 지원과 함께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새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75,94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제 같은 시간대 집계치인 33,460명보다는 42,484명 많습니다. 주말과 휴일에 줄었던 진단검사가 평일에 맞아 급증하면서 확진자 수도 전날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끊겨 직격탄을 맞았던 인천국제공항이 여객 수요 성수기인 7월에는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 대비 40% 수준, 오는 11월엔 70% 이상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항 운영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합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 같은 내용의 단계적 공항 운영 정상화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항공 수요 회복기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남부 마리우폴의 아조우스탈 제철소 내 민간인 대피를 위해 전투를 일시 중단하고 인도주의 통로를 개설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 총참모부 산하 국가국방관리센터는 러시아군과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군이 현지 시각 25일 오후 2시부터 전투 행위를 중단하고 부대를 안전거리까지 후퇴시킨 뒤 민간인 탈출을 보장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이리나 베레슈크 우크라이나 부총리는 SNS를 통해 러시아와 인도주의 통로 문제에 대한 합의가 없다며 이 같은 발표를 부인했습니다. 미국의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 추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두 장관은 극비리의 폴란드에서 기차를 탔는데 같은 날 러시아는 여러 개의 기차역을 폭격했습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미국의 블링컨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이 함께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찾았습니다. 러시아 침공 이후 미국 정부 최고 인사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건 처음입니다.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가 전쟁 목표 달성에 실패하고 있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의 주권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권보다 오래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Russia has sought as its principal aim to totally subjugate Ukraine, to take away its sovereignty, to take away its independence. That has failed. 두 장관은 젤렌스키 대통령과 면담한 뒤 4천억 원대의 군사 차관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는 동맹국에도 9천억 원 가까이 되는 차관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천억 원대에 이르는 탄약도 우크라이나에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What you've done in repelling the Russians in the Battle of Kyiv was extraordinary and inspiring, quite frankly, to the rest of the world. We are here to support you in every way possible. 외교적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공석인 우크라이나 대사를 곧 지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폴란드로 철수했던 외교관들도 조만간 우크라이나로 복귀시키기로 했습니다. 두 장관은 기차를 이용해 키이우를 방문한 뒤 다시 기차를 통해 폴란드로 돌아갔습니다. 러시아는 바로 이날 우크라이나의 기차역 여러 곳을 폭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현지 방송은 중부와 서부의 기차역이 미사일 공격을 받아 여러 명의 사상자가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북한이 김일성 주석이 만들었다는 항일 군사 조직인 조선인민혁명군 창설 90주년을 맞아 열병식을 진행한 걸로 보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석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전례를 볼 때 김 위원장이 참석해서 연설을 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또 예행 연습에서만 장비 250여 대가 동원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번 열병식에서 북한이 새로 개발했다고 잇따라 공개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등이 총 동원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재지정하라고 국무부에 권고했습니다. 위원회는 각국의 종교자유를 증진하고자 미국 대통령과 국무장관에게 외교 정책을 권고하기 위해
미 의회가 설립한 독립적이고 초당적인 연방정부 기관입니다. 위원회는 현지 시각 25일 북한을 포함한 15개국을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하라는 내용의 2022년 연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합니다. 머스크는 트위터를 비상장사로 만들어서 표현의 자유를 제대로 작동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머스크가 소셜미디어 트위터를 440억 달러, 우리 돈 55조 원에 인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달 트위터 주가의 38%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은 가격입니다. 시장조사업체 딜로직은 상장기업을 비상장사로 전환하는 거래로는 최소한 최근 20년 새 이뤄진 것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인수선언에서 합의까지 불과 11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머스크는 지난 14일 표현의 자유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트위터 인수의 포부를 밝혔고 트위터 이사회는 거부 의사를 내비치며 방어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머스크가 거액의 인수자금 조달 계획을 당국에 제출하고 주주들을 설득하면서 협상이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국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허위사실 난무에 대한 책임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주장을 마구 쏟아내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트윗 계정이 폐쇄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Other extremists, not just in the United States, but in the world, will have their accounts restored. And the rules that prevented them from doing certain kinds of extremism and disinformation on Twitter's platform will be eliminated so that they will have free reign. 실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공화당 의원들과 극우 인사들은 이번 인수 합의를 환영했습니다. 머스크는 인수 합의에 대해 표현의 자유는 제대로 작동하는 민주주의의 기반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 더 낮게 만들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상장사인 트위터를 인수해 비상장사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당국의 감독과 견제 등을 피할 방안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경기도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은 중장기 국정과제로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일이 인수위 수석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재건축 연한에 대한 공약을 폐지하냐는 질문에 부동산 TF의 공식 입장이라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재건축 관련 공약 폐기는 검토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서울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분양 일정이 연쇄적으로 미뤄지면서 주택 공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올해 예정 물량의 7% 정도만 분양이 이루어졌거나 공고가 나갔는데 지연 배경에는 분양가와 공사비를 둘러싼 갈등이 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서울 은평구 대조동 일대 2,400여 가구 규모 아파트가 들어설 현장입니다. 이주와 현장 철거까지 마무리했지만 착공이 미뤄지면서 분양 일정을 잡지 못했습니다. 조합 측과 시공사 현대건설이 공사비를 두고 아직 협의를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예상했던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견차가 있는 거죠. 4,300여 가구가 입주할 예정인 서울 동대문구 이문 3구역 역시 공급 일정이 연기됐습니다. 광주 아파트 붕괴 이후 조합 측에서 컨소시엄 가운데 한 곳인 HDC 현대산업 개발 교체를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브랜드 가치 때문에 그러시는 건지 그 강제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조합원 분들 중에 일부 분들이 시공사 교체를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 4만 7천 가구 가운데 현재까지 분양이 됐거나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 건 3,300가구에 불과합니다. 둔촌 주공과 신반포 15차 재건축, 이문 1구역 재개발 모두 분양가 산정이나 공사비 갈등 등을 이유로 분양 일정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시멘트나 철근 같은 자재 가격 인상으로 공사비가 계속 오르고 있고 책정된 분양가에 불만을 가진 조합 측 요구 등이 겹치면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도 영향을 주게 됐습니다. 분양 일정이 불확실해지면서 청약 대기자들의 내 집 마련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한편 사업 지연에 따른 조합원들의 이자 비용이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개편 의지를 밝힌 만큼 구체적인 정책 기조 공개 전까지 공급 가뭄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네, 올진 산불이 발생한 지 2달이 다 돼가지만 피해 복구는 여전히 더디기만 합니다. 다행히 임시주택이 만들어지면서 이재민들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주택 신축과 관광산업 활성화 등 일상 회복을 위해서 주민과 지자체 모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허성준 기자입니다. 200여 시간 동안 이어지면서 사상 최대 피해를 남긴 경북 울진 산불. 14,000여 헥타르의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고 이재민만 320여 세대에 달합니다.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은 모텔이나 마을회관을 전전하며 복구 작업을 해왔습니다. 갑자기 집을 불에 태우고 나니 뭐라고 말할 수 없이 섭섭합니다. 잠자리라든가 또 물이라든가 모든 게 불편하니 그나마 마을에 임시 조립주택이 만들어지면서 한숨 돌리는 분위기입니다. 27제곱미터 규모의 임시 조립주택은 상하수도와 전기, 냉난방 시설 등 생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용료 없이 길게는 2년까지 살 수 있지만 불안정한 생활을 끝내려면 새 집을 짓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하지만 전파된 주택에 대해 지원 가능한 금액은 최대 9천만 원 정도여서 새 집을 짓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경상북도는 LH와 경북개발공사 등과 함께 복구 재원 마련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 188동을 마련했는데 거의 다 입주를 하고 이번 말까지는 다 입주를 할 겁니다. 우리 이재민들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총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울진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된 만큼 여름 휴가와 학술 대회, 워크숍 등의 각종 행사를 울진에서 개최하도록 대기업과 중앙정부, 다른 지자체 등의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 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승객 호출 몰아주기 의혹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제재 절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카카오 모빌리티 측에 자사 우대 행위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공정위는 플랫폼 모빌리티 시장의 1위 사업자인 카카오 모빌리티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서 자사 서비스를 우대한 것으로 보고 제재가 필요하다고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측과 임금 협상을 벌이는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어제 서울 용산구에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자택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노조원들은 사측이 3일 유급휴가를 추가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유급휴가 5일 추가와 회사 창립일과 노조 창립일 휴가 등 총 7일의 유급휴가를 요구했습니다. 집회에는 삼성화재와 삼성디스플레이 등 삼성 계열사 소속 조합원 8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밤사이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한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현재 붉은색의 강한 비구름은 동해상으로 빠져나갔고요. 수도권 지방은 빗줄기가 대부분 잦아들었습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여수 소리도에는 173mm, 제주 삼각봉에도 16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제주도에는 여전히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후까지 제주 산간에는 120mm 이상, 경남 해안에도 최고 3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중부지방은 오전에 그 밖의 지역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비와 함께 바람도 강했습니다. 어젯밤 신안 가거도에는 초속 38m의 돌풍이 기록됐고요. 오늘 새벽 제주 삼각봉에도 초속 30m가 넘는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남해안과 제주도의 강풍특보는 오후부터는 차차 해제될 전망입니다. 내일부터는 고온 현상도 다소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남부지방에 밤사이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네, 오늘 오후까지 비가 예보돼 시설물 관리 같은 주의가 필요한데요. 현장에 저희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오태인 기자. 네, 경남 창원 석천항입니다. 네,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제가 있는 이곳 석천항에는 어젯밤 10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비가 한꺼번에 내리기보다는 꾸준히 내리고 있는데요. 특히 해안가 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자정부터 아침 6시까지 제가 있는 창원 진해에는 60mm에 가까운 비가 내렸습니다. 통영 매물도 131mm, 거제 서해말에는 99mm가 내렸는데요. 다행인 것은 바람은 그리 강하지 않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바람이 불긴 하지만 아직은 우려했던 만큼은 아닙니다. 기상특보는 내려졌는데요. 남해안 전해상과 서해와
동해 일부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주의보가 내려짐에 따라 통영과 거제에서 매물도로 들어가는 여객선 운항은 중지됐고 앞으로도 중지 구간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여객선 이용하실 분들 운항 정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비와 강풍이 예보됨에 따라 경상남도도 어젯밤부터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통영에서는 도로와 주택이 잠시 침수되면서 소방당국이 6번 출동해 배수 작업을 했습니다. 강한 남풍이 불면서 많은 수증기가 들어와 경남 남해안과 부산에는 늦은 오후까지 비가 예보됐습니다. 저지대 침수에 유의하시고 바람에 시스물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남 창원 속천항에서 YTN 오태인입니다. 우리 박성수 국회의장님의 그런 회안과 우리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의 그런 양보지심으로 생생과 협력의 정치를 열었다는 점에 있어서 부패한 공직자에 대한 수사나 선거 관련 수사권을 검찰에게서 박탈하는 것은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큰 만큼 국회는 더 신중하게 이 문제를 다뤄야 합니다. 여야 강공처럼 그것도 합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어렵게 합의한 만큼 합의 사항은 지켜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여야가 야합을 한 것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이 면제를 받기 위해서 선거범죄를 집어넣은 것이다라는 국민적 우려와 지적이 있습니다. 검수완박은 부패 완판이다. 이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는 것은 헌법 정신을 크게 위배하는 것이고. 윤석열 인수위와 국민의힘의 오락가락 말 바꾸기는 국회 합의를 모독하고 여야 협치를 부정하는 도발입니다. 국민의힘에 경고합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파기하려는 어떠한 국민의힘의 시도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소통령 한동훈의 부하입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소통령 한동훈의 쫄병들입니까? 국회의장의 중재안 합의까지 깨겠다면 민주당은 민주당 원안을 단독 강행 처리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보신 것처럼 국민의힘이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 중재안에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력히 비판하며 합의안 강행을 위한 입법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이경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내린 결론은 검수완박 재논이었습니다. 정치권의 야합이라는 비판 여론이 거센 만큼 공직자 선거범죄를 검찰의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을 향해 재논의에 나설 것을 압박했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저희는 재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민주당이 과연 그러면 그 국민들에 대해 가지고도 그렇게 압박하는 언사를 할 것인지 저는 의아합니다. 합의를 깰 순 없다며 불쾌함을 드러냈던 권성동 원내대표도 입장을 바꿨고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아 재논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추가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의장님께서는 여야 원내대표끼리 논의를 해봐라. 그리고 당신도 숙고를 하시겠다. 민주당은 합의를 파기한다면 극한 대립, 전국 파행이 불가피할 거라며 반발했습니다. 여야 합의문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국민의힘 쪽에서 합의를 부정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법무검찰의 국회 지부가 아닌가? 특히 공직자, 선거범죄를 핑계로 합의를 깨는 건 왜곡이자 날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경찰이 대부분 다 수사를 하고 있는 내용들이고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다 하고 있잖아요. 이쪽에 애곡된 그 시각은 저희가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죠. 민주당은 국회의장을 만나 합의안 강행 의지를 밝혔고 여야 원내 지도부의 물밑 조율도 결국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입장 번복으로 합의가 사실상 파기된 것으로 보고 즉각 대응에 돌입했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한 법사위 법안 소위를 소집하며 합의안 강행 처리를 위한 입법 절차를 개시한 겁니다. 청문정국 돌입과 동시에 검수완박 입법을 둘러싼 갈등까지 재점화하면서 전국은 또다시 얼어붙고 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가 여야가 기존에 합의했던 검수완박 중재안 심의를 오늘 오후 1시부터 다시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법사위 제1 법안심사 소위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어제 중재안 심의를 모두 마무리하지 못한 채 산회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합의안 기준으로 8개 안 가운데 절반 정도만 심의를 마쳤고 각 조항에 대해 의원들이 의견을 개진했지만 별다른 결정이나 합의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수완박 법안을 막겠다는 취지로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식의 표현을 쓰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JTBC에서 공개된 손석희 전 앵커와의 특별 대담에서 한 후보자의 검수완박 관련 발언에 대해서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이어 한 후보자의 표현 자체가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검찰에 오랫동안 몸담았던 분으로서 검경 수사권 분리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다거나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민 피해를 막겠다는 명분을 내세운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한민국 정의를 특정 사람들이 독점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이루어진 검수완박 중재안은 양당 사이 합의가 잘 됐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다음 달 4일에 열립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과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아파트 편법 증여와 배우자 위장 전입 의혹은 물론 검수완박 입법을 놓고 여야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늘 재개됩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 국회에서 한 후보자의 둘째 날 인사청문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어제 청문회는 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위원들이 한 후보자의 부실한 자료 제출을 문제 삼아서 참석을 거부하면서 파행을 겪은 끝에 산회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위원들은 새 정부 내각 첫 인사청문회부터 발목 잡기에 나섰다며 애초 예정대로 인사청문회를 열겠다는 입장입니다. 양측 공방이 계속되는 만큼 청문회 둘째 날 일정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워 보이는데 법규에 따라 오늘까지는 청문회를 마쳐야 하는 만큼 여야 물밑 교섭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시설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은 국방부 청사 5층에 마련되는 임시 집무실에서 첫 업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청와대는 취임식 당일 정오부터 일반인들에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다음 달 10일 취임과 동시에 용산 집무실 시대를 열겠다고 밝힌 윤석열 당선인. 먼저 국방부 청사 5층에 차려질 임시 집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본 집무실은 최종적으로 2층에 마련될 예정입니다. 오는 28일 한미 연합훈련이 끝나고 국방부가 이사를 마쳐야 리모델링 작업에 돌입할 수 있어서 오는 6월 중순이 돼야 2층 집무실로 옮길 수 있을 전망입니다. 5월 10일부터 근무가 가능하다. 그래서 6층의 비서실, 9층의 경호실, 그리고 일부 지금 이사가 가서 공사되는데도 비서실과 경호실이 사용하게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 대통령 관저로는 서울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이 낙점됐습니다. 다만 방탄 유리를 설치하는 등 경호를 위한 공사 등이 마무리되기까지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윤 당선인은 이 기간엔 서초동 자택에서 용산 집무실로 반포대교나 동작대교 등을 건너 출근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당시에 그때 어느 지역이 더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가, 그걸 잘 시간대를 판단해서 그 경로를 선택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새 정부 외교부 장관이 살 곳도 새로 찾아야 합니다. 현재로선 삼청동 청와대 비서실장 공간과 대통령 안가를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비서실장 공간을 외교부 장관 공간으로 관사로 쓰고 거기 붙어있는 안가에서는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행사하는 공간으로 해서 외교부 장관이 쓰도록 하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지금 있어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이 약속한 청와대 완전 개방은 취임식 당일 정오부터 이뤄집니다. 사전 신청을 받아 2시간마다 6,500명씩 6차례, 하루 3만 9천 명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청와대 뒤편 북악산 등산로도 같은 날 함께 개방되는데 경내와 달리 출입에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네, 북한이 어제 조선인민혁명군 창설 90주년을 기념하는 열병식을 열었습니다. 신형 무기 체계까지 동원해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 것으로 관측됩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조선인민혁명군 창설일 밤 북한이 대규모 열병식을 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은 밤 9시부터 열병식 사전 행사를 진행하고 10시부터 본 행사를 개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병력 2만여 명이 동원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10년 전 김일성 생일 100주년 열병식에 동원된 병력 15,000여 명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로 추정됩니다. 또 김일성 광장과 주체탑 사이 대동강에 부교를 설치하고 축포 발사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관측됐는데 김정은 국무위원장 공식 집권 10년을 기념해 성대한 축하 분위기를 연출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집권 10년을 맞아서 김정은 위원장을 더욱 돋보게 하기 위해서 4월 25일 날 북한군 창거리에 맞춰 열병식을 개최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북한은 열병식에서 극초음속 미사일과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화성 17형 등 신형 무기 다수를 공개하며 군사력을 과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최근 순환비행장에서 야간 비행훈련 정황이 포착된 만큼 야간 에어쇼도 선보였을 가능성도 큽니다. 조선인민혁명군 창설일에 맞춰 열병식이 열린 건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처음입니다. 김일성 주석이 만들었다는 이른바 항일 빨치산의 의미를 되새기며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듯 북한은 열병식에 앞서 하루 종일 김일성 주석의 일대기를 담은 기록 영화를 내보냈습니다. 어버이 소령님과 항일혁명 토사들 사이에 열렬한 동지적 사랑과 숭고한 의리가 뜨겁게 새겨져 빛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직접 연설대에 올라 별도의 대외 메시지를 내놓았을지도 주목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한마디 한마디 이것이 북한 주민들에게 파고들 뿐만 아니라 또 국제사회에서 핵강국 군사 지도자로서 부각시킴을 해가지고 북한의 존재감도 가시할 수 있는. 북한은 오늘 이번 열병식의 자세한 모습을 조선중앙TV와 노동신문 등 관영 매체를 통해 대대적으로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네, 마리우폴 우크라이나군의 최후 항전지 아조스탈 제철소에서는 러시아군의 주장과 달리 오늘도 인도주의 통로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시시각각 최후가 다가오는 가운데 지하 벙커에 대피 중인 민간인들은 살려달라고 절규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불도 없는 지하 벙커가 더욱 침울합니다. 이제 나눌 것도 별로 안 남았습니다. то у нас здесь даже выхода нет никакого отсюда. Мы даже на улицу не выходим, у нас дети 1,5 месяца уже не видели солнечного света. 비닐과 종이로 만든 기저귀를 찬 아이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간신히 살아남기는 했습니다. выходим, ни дети не выходят, никто не выходит. У нас воды осталось максимум на неделю, еды тоже. Если бы не украинские военные, в принципе, мы бы уже вообще не знали, что ели бы и что пили. 최후가 임박한 피난민들이 지금 기댈 곳은 서방 세계밖에 없습니다. Моя страна просто погибает, мой город разрушенный полностью. Нету ни одного места живого. Все разбомбили. окончательно. Дети, которые здесь находятся, они все время плачут, они хотят играть. 제철소에는 아조우 연대 등 우크라이나 군인 2천여 명과 민간인 1,000여 명 등이 갇혀 있습니다. 파리 한 마리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라는 푸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러시아군이 돌연 전투를 중단하고 인도주의 통로를 개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시각으로 어젯밤 8시부터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이런 합의가 애초에 없었다고 밝힌 가운데 민간인이 제철소에서 대피했다는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미국 국무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이 기차를 타고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다녀온 날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기차역 5곳을 폭격해 적어도 5명이 사망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철도청의 올렉산드로 카미신 대표는 현지 시간 25일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러시아군이 우리의 철도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실도 성명을 내고 적어도 5명이 숨지고 18명이 부상했다며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고 수사관과 검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현장에 급파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또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키이우를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나고 돌아온 날 이루어졌습니다. 네, 4월 2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첫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네, 검수완박 법안 이게 뭐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중재안이 지금 다시 논의하자는 얘기가 나와서 다시 이제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합의한 게 지난 22일이었습니다. 네. 이제 흔한 표현으로 그런 얘기하죠. 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흘 만에 합의가 뒤집어졌습니다. 뭐 표면적으로는 이준석 대표가 나서는 모습이었지만 사실상 윤석열 당선인의 의중이 담겼다고 신문들은 보고 있었는데요. 네. 두 가지 신문 제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 왼쪽 위에 나와 있는 한겨레 신문은 윤석열 한마디에 여야 합의 깼다라는 제목을 썼고요. 예. 그 아래에 있는 동아일보 제목은 윤석열 부패 완판에 여야 다시 충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을 통해서 입장이 밝혀졌는데요. 윤 당선인은 검수완박을 부패가 완전히 판칠 것, 부패 완판 법안으로 본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의 이런 입장에 민주당은 강행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두 신문은 중재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고요. 또 다른 신문을 보니까 민주당 강경파 사이에서는 이러지 말고 아예 원안을 밀어붙이자라면서 좀 압박하자 이런 이야기도 나온다고 네. 했습니다. 이게 뭐 누구든 간에 국민의힘에서 협의를 다시 하자고 얘기가 나온 상황이라서 좀 한쪽으로 비판이 쏠리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특히 권성동 원내대표가 좀 난처한 모습인 것 같더라고요. 예, 뭐 아무래도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책임론을 거론하는 신문들이 있었는데요. 네. 지금 보고 계신 거는 조선일보 사면 기사인데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제목하고 사진이 좀 묘하게 어울리는 모습입니다. 예. 궁지에 몰린 권성동이라고 표현이 써 있고 뭐 경향신문에도 이 표현을 그대로 썼고요. 한겨레 신문은 체면을 구겼다라고 쓰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사진 보면 이 기자들한테 둘러싸여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네. 어제 인수위에서 윤석열 당선인을 만나고 나오면서 이렇게 기자들의 질의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어제 뭐 이 과정에서 면담에서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뭐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는 없는 상황이고요. 예. 다만 검수완박 사태에 대해서 논의했다 정도로만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조선일보는 제목처럼 어제 만남이 협의일 수도 있겠지만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 당선인에게 SOS를 보낸 것이다라는 관측도 있다고 썼습니다. 예. 뭐 사태가 이렇게 된 배경에 대해서 분석도 했는데요. 신문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석열 당선인 측과 의견 교환이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중재안을 수용을 했고 또 반발이 너무 강해지자 뒤늦게 조율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이 중재안을 놓고 인수위 의견을 듣고 의원들의 총의를 모으는 과정에서 소통이 조금 어긋났던 부분도 있었다고 신문은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예. 어젯밤에 이어서 오늘도 법안 심사가 있을 거라고 하니까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이 사진이 좀 눈에 띕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인데 이 맞은편에 사실 민주당 위원들 자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제 텅 비었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일보 1면에 나온 사진과 기사인데요. 보면은 제목이 청문회 1번 타자 한덕수 선서도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어제 열렸던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청문회가 39분 만에 정회가 됐죠. 예. 강병원 민주당 의원이 항의하는 내용의 발언만 하고 바로 퇴장을 하면서 정말 말 그대로 선서조차 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 예. 지금 사진에 나온 것도 보면은 굉장히 뭐랄까요? 무념무상에 빠졌다고 할까요? 예. 그런 좀 심경으로 복잡한 심경으로 앉아 있는 한덕수 후보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 기사 내용 함께 보시면요. 그 오후에도 사실상 이제 제대로 속개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예. 민주당은 자료 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청문회를 제기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보니까 뭐 오늘도 제대로 열릴 수 있을까 뭐 이런 네. 의문이 지금 남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료를 만약에 내더라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
된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오늘은 물론이고요.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줄줄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신문은 보고 있었습니다. 예. 이게 뭐 법적 시한이 오늘이더라고요. 뭐 오늘 안 한다고 해서 뭐 처벌할 수 있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뭐 그래도 지키는 게 좋겠죠.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이 외신이랑 인터뷰를 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월스트리트 저널이 윤 당선인의 통이동 집무실을 찾아서 인터뷰를 진행했고 이 내용이 실려 있었는데요. 여러 질문이 오고 갔습니다. 먼저 쿼드 가입과 관련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요청이 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하지만 그렇게 요청이 쉽게 오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고 말했고요. 미중 갈등과 관련한 부분도 눈에 띄었는데 평화와 공존을 보장하는 방법이 있다고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외교적으로 모호한 태도나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라는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 미중 갈등이 우리 입장에서는 참 난감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다소 모호한 입장을 취해온 그런 것도 사실인데 윤 당선인이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추후에 어떤 태도와 정책을 보일지에도 관심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또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서는 점차 이전 수준으로 늘려가겠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북한이 비핵화 조치에 나서면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새롭게 옮기는 대통령 집무실 이름과 관련해서는 현재 공모를 진행하고 있지만 국민의 집, 피플스 하우스라는 이름을 떠올려 보기도 했다라는 내용도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 마지막 부분에 좀 눈에 띄고 재밌는 부분이 있었는데 윤 당선인 책상 위에 아이폰이 하나 있었다라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됐다고 합니다. 이게 뭐 삼성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언급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부분을 언급한 것인지 그 해석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게 여기 사진도 있는데 홍수환 선수의 글러브가 당선인 집무실에 있는 모양입니다. 네, 유세장에서 선물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도 재밌네요.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부모 찬스라고 많이 불렸던 내용입니다. 교육부의 조사 결과가 나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교육부가 2007년부터 2018년까지 미성년자 공저자 등록 연구물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왜 2018년까지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019학년도부터는 자기소개서에 논문 관련 기재를 금지했기 때문에 그 전까지인 2018년까지 분을 조사한 겁니다. 이 조사 결과 미성년자가 부당하게 저자로 등록된 건 96건이었다고 하고요. 학생 수로 치면 82명이었는데 이 중에 5명은 입학 취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여기 지금 왼쪽에 표에 나온 것처럼 고려대 2명, 전북대 2명, 강원대 1명인데요. 이 중에 고려대 1명은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고요. 강원대는 이병천 서울대 교수 아들입니다. 이 5명 모두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제기할 예정이기 때문에 최종 결과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합니다. 이 결과와 관계없이 우리 사회가 공정이라는 기준을 지켜내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상황이네요. 아조우스탈 제철소, 이 마리우폴의 이제 최후의 보루로 여겨지고 이 민간인들이 많이 대피해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그곳 모습이 이 그래픽으로 좀 표현이 된 것 같네요. 네, 러시아군 현재 아조우스탈 제철소를 제외하고는 마리우폴의 전 지역을 장악했다라고 발표를 했죠. 말 그대로 제철소가 최후의 보루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기사에는 이 제철소의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을 해뒀습니다. 총 6층 구조라고 하고요. 마치 미로 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안에는 터널 깊이가 최대 30m, 길이가 20km가 넘는다고 하는데 지금 이 안에 우크라이나 군 그리고 민간인 총 한 3,000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점은 이 제철소가 냉전 시대에 소련이 건설한 점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소련은 핵 공격 등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이 제철소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지금 러시아군에 맞서는 요새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웬만한 폭격은 버틸 수 있도록 설계가 됐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러시아군이 혹시나 금지된 화학 무기를 사용하는 것 아닌가 하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부디 인명 피해, 특히나 민간인 피해는 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관련된 기사인데 그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 러시아 침공이 계속되면서 지금 다른 나라들도 피해가 좀 심각하다고요? 그렇습니다. 제목부터 보시면요, 스리랑카, 파키스탄, 아르헨티나 부도 위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전쟁 이전에도 코로나가 한번 영향을 줬고요. 바로 이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이렇게 개발도상국 경제가 크게 휘청이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 기사에는 스리랑카 모습을 묘사한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하루에 13시간씩 강제 단전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뭐 먹을 거는 물론이고 연료나 종이 같은 생필품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집트도 묘사가 되어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관광업이 침체가 됐고 여기에 최근 물가 상승까지 이어지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정치적인 혼란도 뒤따르기 마련인데요. 스리랑카에서는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고 있고 또 여기에 맞서서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서 실탄을 발사하면서 사상자가 나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세계은행은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향후 1년 내에 디폴트를 선언하는 국가가 10여 개국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네, 스리랑카에서 13시간씩 전기를 못 쓴다는 거는 정말 우리나라랑 비교했을 때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하루에 반을 단전을 하는 거죠. 그렇죠.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중국의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베이징에서도 봉쇄하는 곳이 있다고요? 네, 중국의 제1, 2도시라고 불리는 베이징과 상하이 일부 지역이 모두 봉쇄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기사 왼쪽에 나온 사진 함께 보실까요? 뭔가 이렇게 펜스를 치고 있는 모습인데 잘 보시면은 아파트 입구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주민들이 나오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건데요. 사전 예고도 없이 설치가 됐다고 하고 이런 모습이 SNS를 통해서 퍼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감금에 가깝네요. 그렇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 건물에 화재라도 나오면 어떡하냐. 인권은 고려하는 조치인가 뭐 이런 반응들이 현재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사진을 보면은 이제 베이징 시내에 빈 바구니들만 모여 있는 사진인데 여기에는 이제 원래 과일과 야채가 쌓여 있던 바구니였다고 합니다. 네. 문을 연 지 1시간 만에 모두 판매가 될 정도로 베이징 중에서 이제 아직 봉쇄되지 않은 곳에 있는 사람들은 식료품 사재기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네. 이전에 봉쇄됐던 도시들 상황을 보면 먹을 것도 없이 그저 가져다 주는 것만 받아서 먹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예. 그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는 이렇게 모두 사재기에 나서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 도시들의 상황을 보면서 학습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강력한 봉쇄 조치가 이어지면서 위안화 가치는 1년 사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하고요. 어제 중국 주식시장은 5% 이상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 혹시나 중국에서 우리 교민들 피해는 없는지 이런 것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저도 어제 잠자기 전까지는 소식 몰랐는데 소설가 이회수 씨가 별세했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예, 아마 놀라신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신문들 인물 기사란에는 대부분 이회수 씨의 별세 소식을 담고 있었습니다. 네. 그동안에도 건강이 그리 좋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2014년에는 위암 판정을 받았고요. 2020년에는 뇌출혈로 쓰러져서 지금까지 계속 투병 생활을 해왔습니다. 예. 향년 7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됐고요. 어제 오후 소식이 전해진 뒤에 문학계와 독자들의 애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문들에서 이회수 씨를 표현한 걸 보면요. 트위터 대통령, 시대의 기인, 감성마을 촌장이라는 표현들을 썼는데 장발의 꽁지머리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겠고요. 예. 170만여 명의 트위터 팔로워 등이 이 이회수 씨를 상징하는 대표 이미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감성마을 촌장에서 이 감성마을은 이회수 씨가 글을 쓰고 또 생활하던 곳인데요. 강원도 화천군에 위치해 있고 이회수 씨는 이곳에 감성학교를 세우는 게 목표다라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20세기까지는 이성이 주도했다면 이제는 감성이 더 중요하다고 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학교 설립의 목표가 당장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고인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 신문 사진에 나온 것처럼 이 웃는 모습이 오랫동안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남춘 인천시장이 출정식을 열고 모든 시민이 함께 잘 사는 이음 경제 100조 도시 공약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는 경제와 문화가 어우러진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겠다며 차별화를 꾀했고 정의당 이정미 후보는 최초의 여성 광역시장이 되겠다며 틈새 파고들기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기정 기자입니다. 시장 직무를 내려놓으면서 파란색 점퍼로 갈아입은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예비후보.
인천의 자존심과 시민의 자긍심을 더 크고 당당하게 이어나가겠다면서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우선순위 공약으로는 지역화폐를 기반으로 한 경제 활성화를 내세웠습니다. 지역에는 더 튼튼한 경제 기반을 다지는 지역 선순환 경제 구조가 꼽히는 도시, 그것이 바로 이음경제 100조 도시입니다. 유정복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계층과 세대를 아우르는 3대 균형 상생발전 프로젝트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지난 4년의 인천시정은 잃어버린 4년이었다며 시장 탈환을 노리는 유 후보. 공항과 항만, 168개의 아름다운 섬이 있는 고향을 행복하고 따뜻한 공동체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드시 우리 시민의 어려움을 어루만져주고 따뜻한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시정을 펴나가겠다 하는 것을. 최초의 여성 광역시장을 꿈꾸는 정의당 이정미 예비후보는 파편적인 현행 복지체계를 포괄복지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앙정치 대리전은 필요 없다며 미래를 지향하는 시장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 시장, 현재 시장, 이런 회전문 시장이 아니라 미래 비전을 이끌 수 있는 미래 시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300만 인천 시민의 민심을 얻기 위한 각 후보들의 차별화된 정책 개발 행보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YTN 이기정입니다. 네, 기아가 포수이자 중장거리 타자인 박동원이 트레이드로 영입했습니다. 하필 상대팀이 키움이어서 현금 규모 등 세부 내용을 세심하게 살폈던 KBO는 고심 끝에 결국 승인했습니다. 보도에 신윤정 기자입니다. 경기 직전 급하게 기아 유니폼으로 갈아입은 키움 안방만인 박동원. 키움과 기아가 박동원을 김태진과 2023년 신인 2라운드 지명권 그리고 현금 10억 원과 맞바꾸는 트레이드를 단행한 겁니다. 기아는 프랜차이즈급 스타 박동원의 가세로 포수진 전력이 두터워지는 건 물론 타선 짜임새도 촘촘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아 김종국 감독 역시 박동원이 공수에서 기량이 검증된 선수라며 좌우 타자의 균형을 이뤄줄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승인 요청을 받은 KBO는 이틀간의 논의 끝에 트레이드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승인했습니다. 트레이드는 구단 자율사항이지만 전력 측면에서 상식을 벗어난 거래인데다 당사자가 선수 팔기 등으로 적지 않은 논란을 일으킨 키움이어서 고심이 깊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순순히 승인하지 않겠다는 신임 허구현 KBO 총재의 의사도 강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뒷돈을 받아가며 주전들을 처분해 구단을 연명했다는 비난을 받아온 데다 또 다른 트레이드 카드가 있을 거라는 소문도 무성한 키움. 박동원 트레이드를 승인한 KBO에게 음주운전 강정호의 복귀 요청 문제를 어떻게 풀지는 여전히 고민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프로농구 디펜딩 챔피언 안양 KGC 인삼공사가 챔피언 결정전 진출까지 단 1승만에 남겨놓게 됐습니다. 인삼공사는 안양에서 열린 수원 KT와의 4강 플레이오프 3차전에서 28점을 넣고 9개의 리바운드를 잡아낸 오세근의 활약을 앞세워서 83대 77로 승리했습니다. 이로써 1차전 패배 이후 2연승을 거둔 인삼공사는 한 번만 더 이기면 2시즌 연속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하게 됩니다. 네, 수도권에 내리던 비는 모두 그쳤습니다. 비가 그치고 오늘 아침 다소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낮에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 28도로 지금보다 기온이 10도가량 껑충 오르겠습니다. 서울은 비가 그쳤지만 여전히 곳곳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에는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어제 오후부터 지금까지 여수, 소리도에는 173mm의 많은 비가 내렸고 통영과 제주 산간에는 15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다행히 경남 해안의 비는 약해지면서 오전 6시 호우특보가 모두 해제됐지만 여전히 제주도를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오후까지 제주 산간에는 120mm 이상, 제주도는 최고 60mm, 경남 남해안에는 10에서 3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비가 일찍 그치는 중부지방은 서울 28도, 춘천 29도까지 올라 여전히 고온 현상이 이어지겠고요. 남부지방은 광주 20도, 대구 23도에 머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고온 현상이 누그러지겠고 당분간 평년 수준의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그쳐도 남해안과 제주도는 초속 20m 이상, 그 밖의 내륙은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박현실입니다. 이상으로 굿모닝 YTN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YTN 24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